안녕하세요. 78세 된 박정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을 내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는 인천공항 귀국자 대기실에 앉아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살았던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는 길입니다. 제 옆자리에는 큰 캐리어 2개가 전부입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정리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1995년 아이들을 위해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때 저는 50세였고 남편은 52세였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었고 남편은 건설회사에서 현장 소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며 이민 준비 자금이며 모으느라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어요. 10년 동안 준비해서 2억 원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미국 와서 정착했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래도 선생님이라고 존경받으며 살았는데 미국 와서는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외국인이 되었어요. 마트 가서 계산할 때도 손짓 발짓 해야 했고 은행 가서 계좌 하나 만드는데도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며 참고 견뎠습니다. 남편은 한인마트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저는 집에서 아이들 뒷바라지에 전념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니까 아이들도 다 대학 가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회계사가 되었고 딸 은영이는 간호사가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민 와서 고생한 보람이 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30대 중반에 백인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케이트라는 아이였는데 첫인상부터 좀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악수하면서도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이 좋아하니까 뭐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미국에서는 당연한 일이라며 받아들이라고 했고 저도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식 준비할 때부터 조금씩 이상했습니다. 케이트 어머니가 모든 걸 주도하더라고요. 저희는 뭘 도와드릴까 물어봐도 괜찮다면서 밀어내시고요. 한국 전통 혼례 같은 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미국에서 사는 이상 미국 방식을 따라야겠다 싶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케이트가 저희 집에 놀러 올 때마다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김치 냄새 난다고 코를 찡그리고 저희가 한국말로 대화하면 영어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직 적응 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요. 첫째 손주 케빈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산후조리도 도와드리고 싶고 손주도 돌봐주고 싶었는데 케이트는 자기 어머니만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냥 가끔 와서 보기만 하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래도 손주가 소중하니까 참았어요. 둘째 손주 에밀리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리려고 하면 고맙다면서도 거절하고 자기 어머니하고만 상의하더라고요. 손주들이 좀 크고 나서는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말을 걸면 케이트가 아이들한테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려고 하면 또 발음이 이상하다고 웃더라고요. 정말 속상했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서로 이해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결정적인 사건은 작년 추수감사절 때 일어났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족 모임을 갖기로 했는데 케이트가 미리 연락을 했어요. 할머니는 한국 음식 냄새가 강하니까 음식 준비는 하지 마시고 레스토랑에서 사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30년 동안 명절 때마다 정성껏 준비해 왔던 음식들을 냄새 난다고 거부하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제 집에서 하는 모임인데 말이에요. 그때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손주들이 와서 즐겁게 지내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레스토랑에서 터키를 사다가 차렸습니다. 그런데 케이트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접시 세팅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집에서 제가 손님이 된 기분이었어요. 손주들도 저보다는 외할머니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한국어는 전혀 모르더라고요. 제가 뭔가 말을 걸어도 케이트가 통역을 해줘야 겨우 대화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케이트는 아예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올 때도 인사를 대충 하고 뭔가 부탁하려고 하면 이해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심지어는 민수가 없을 때 혼자 왔다가 제가 만든 김치찌개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며 창문을 다 열어버린 적도 있어요. 그때 정말 화가 났지만 아들한테 말하면 가족 간의 갈등만 생길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남편은 2018년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갑작스러웠어요. 기침이 좀 심하다 싶어서 병원에 갔는데 이미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미국에서 함께 고생한 동반자를 잃은 거잖아요. 아이들도 많이 슬퍼했고 케이트도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때는 며느리가 조금이나마 마음을 열어주는 것 같아서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남편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나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저를 귀찮아하는 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저를 챙기러 오려고 하면 케이트가 할머니는 혼자서도 잘 지내실 수 있다며 말리더라고요. 손주들도 거의 데려오지 않았어요. 가끔 와도 할머니 집은 냄새 난다며 빨리 가자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속상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참았어요. 아들이 중간에서 힘들어할까 봐서요. 그런데 올해 초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케이트가 민수한테 할머니 혼자 사시기 힘드시니까 양로원에 모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한 거예요. 민수가 저한테 와서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케이트 말이 양로원에 가시면 또래분들도 만나고 더 즐겁게 지내실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때 정말 허탈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 짐이 되니까 양로원에 보내자는 거잖아요. 그것도 며느리가 먼저 제안한 거고요. 저는 아직 건강하고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케이트는 계속 양로원이 좋다고 설득하더라고요. 한인들이 많이 사는 양로원도 있다면서 거기 가면 한국말도 할 수 있고 한국 음식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화가 났어요. 결국 저를 한국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는 곳으로 격리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 후로 케이트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집에 와서도 인사를 안 하고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손주들한테도 할머니하고는 거리를 두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제게 와서 인사하려고 하면 케이트가 부르면서 다른 곳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달에 케이트가 저희 집에 와서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할머니는 앞으로 집에서 한국 음식 만들지 마시고 그냥 식당에서 사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냄새 때문에 아이들이 오기 싫어한다면서요. 그리고 한국어로 통화하는 것도 아이들 앞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불안해한다는 이유였어요. 그 순간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78세가 되도록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었어요. 제 집에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못 해먹고 제 모국어도 못 쓰게 하다니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같이 견뎌낼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혼자잖아요. 이대로 살면 나머지 인생을 계속 무시당하며 살아야 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자고요. 다음 날 바로 민수한테 말했어요.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요. 민수가 깜짝 놀라면서 왜 갑자기 그러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겠다고요. 그리고 저도 더 이상 이런 대접받으며 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민수가 케이트한테 뭔가 들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어제 며느리가 한 말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수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케이트한테 가서 따져보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말렸어요. 이미 결심한 일이고 실제로 며느리 말이 틀린 것도 아니라고 했거든요. 정말로 아이들이 저 때문에 불편해한다면 제가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결정한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주들을 위해 만들어둔 신탁 자금을 해지하겠다고요. 사실 저희는 손주들을 위해 각각 125만 달러씩 총 250만 달러를 신탁으로 만들어뒀었어요. 18세가 되면 대학 등록금으로 쓸 수 있고 25세가 되면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었거든요. 민수가 그걸 왜 해지하시냐고 놀라더라고요. 저는 말했어요. 손주들이 저를 할머니로 인정하지 않는데 제가 왜 그 아이들 미래를 책임져야 하느냐고요. 그리고 그 돈으로 한국에서 편안하게 살겠다고 했어요. 민수가 정말 당황해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안에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으로 떠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 후 일주일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수가 매일 와서 마음을 바꿔달라고 했고 은영이도 급하게 날아와서 말렸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참았는데 이제는 정말 한계였거든요. 케이트는 처음에는 저를 말리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한국에 가시면 더 편하실 거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신탁 자금을 해지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달라지더라고요. 갑자기 태도가 바뀌면서 저한테 와서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자기가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는 달라지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정리한 후였어요. 집도 팔았고 은행 계좌도 정리했고 신탁 자금도 해지했어요. 250만 달러가 제 계좌로 들어왔을 때 정말 후련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케이트가 계속 사과하고 민수도 붙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출국하는 날이 되었어요. 공항에 가는데 케이트가 따라왔어요. 게이트 앞에서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도 그냥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았다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손주들도 할머니가 그리울 거라면서 제발 다시 생각해달라고 했어요. 솔직히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30년 동안 미국에서 살아온 추억들도 떠올랐고 손주들 얼굴도 생각났거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말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고맙지만 저는 이미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했습니다. 케이트가 계속 울면서 매달렸지만 저는 탑승구로 들어갔어요. 비행기에 앉아서 창밖을 보니까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제2의 고향이었던 미국을 떠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왜 진작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지금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내려서 뭘 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앞으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살겠다는 겁니다. 250만 달러면 한국에서 편안하게 살기에 충분한 돈이거든요. 서울에 작은 아파트 하나 사고 나머지 돈으로 여유롭게 살 생각이에요. 그동안 못 해본 여행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싶어요. 3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니까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인천공항부터가 정말 크고 현대적이고요. 한국말이 여기저기서 들리니까 정말 반가웠어요. 미국에서는 하루 종일 영어만 들어야 했는데 이제는 제 모국어를 마음껏 쓸 수 있어요. 며느리 눈치 보면서 김치찌개 냄새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공항에서 만난 택시 기사님이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미국에서 30년 살다가 돌아왔다고 했더니 고생 많으셨다면서 환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30년을 살아도 여전히 외국인 취급받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집에 돌아온 거잖아요. 이제 서울로 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예요. 혼자 사는 것도 전혀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로울 것 같아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아이들이 그립긴 해요. 특히 민수는 마지막까지 붙잡으려고 했거든요. 케이트 때문에 어머니를 잃게 되었다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들을 원망하지는 않아요. 아들도 중간에서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아이들이 저를 이해할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손주들도 커서 할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게 될 거고요. 지금은 어리니까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나중에는 분명 알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뭔지, 가족이 뭔지 깨달을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저를 찾아오면 기꺼이 만나겠지만 지금은 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7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게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존중받으며 살 권리가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무조건 참고 희생하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고요. 앞으로는 저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들과만 함께 할 거예요. 한국에 가면 교회도 다니고 취미 활동도 하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날 거예요. 250만 달러라는 든든한 자산도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게 살 수 있고요. 그동안 미국에서 고생하면서 모은 돈이니까 이제는 저를 위해 쓸 거예요.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었던 일들 다 해볼 거예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참고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존중받을 권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례한 대접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라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해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이용이에요. 그리고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도 경제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평소에 조금씩이라도 자기 명의로 돈을 모아두시길 권해드려요. 그래야 정말 필요한 순간에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것도 전혀 무섭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자유롭고 평화로울 수 있어요. 눈치 볼 사람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물론 외로울 때도 있겠지만 그런 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면서 해결할 수 있어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에요. 지금 택시가 서울 시내로 들어오고 있어요. 30년 만에 보는 서울이 정말 많이 달라져 있네요. 높은 건물들도 많아지고 도로도 넓어지고요. 하지만 한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어릴 때 가족들이랑 놀러 갔던 한강공원도 보이고요.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새로운 집을 구해서 정착해야겠어요. 혼자 살기 좋은 깔끔한 아파트를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근처에 마트랑 병원이랑 교회가 있는 곳으로요. 나머지 인생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거든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과감하게 떠날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진정한 자존감이고 자립심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대가 됩니다. 분명히 새로운 인연들도 만나고 새로운 경험들도 하게 될 거예요. 78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정말 설레고 기대됩니다.